배워서 남주는 지호학사의 오디오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내용은 현판을 읽어나가면서 창경궁을 답사하는 시리즈물로 기획되었으며 오늘은 창경궁 현판 시리즈의 두 번째로서 정치구역인 치조 영역과 그 주변의 출입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슬같이 맑은 냇물 위의 다리 라는 뜻의 옥천교는 홍화문 안쪽 명당수가 흐르는 어구 위에 설치한 돌다리로 창경궁이 만들어지던 성종 14년에 세워졌는데 창경궁 내에서 가장 오래된 구조물입니다. 또한 경복궁, 창덕궁과는 달리 이 다리 밑으로는 실제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서울의 궁궐 중에서 명당수인 금천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다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리 각 부분의 양식과 조각이 특별하며 다른 궁궐의 금천교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이 다리만이 독립적으로 보물 제38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창덕궁의 경우 금천교가 궁궐의 정문과 중문 사이에 위치하는 데 비해 창경궁은 별도의 중문이 없어서 옥천교는 궁궐의 정문과 정전의 정문 사이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바깥 조정이 곧 옥천교 영역과 겹치게 되는데 이는 경복궁의 금천교인 영제교가 정전의 정문 바로 앞에 있는 것과 유사한 배치법입니다. 따라서 옥천교와 명정문 사이의 공간에서는 중요한 정치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밝은 정치를 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명정전과 명정문은 창경궁 치조의 핵심인 정전과 그에 딸린 정문입니다. 명정문은 홍화문과 명정전을 잇는 동서 중심축 선상에 정확히 놓이지 않고 남쪽으로 약 1 내지 2m 가량 벗어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옥천교에서 명정문 쪽을 쳐다봤을 때 명정문의 정중앙에 명정전이 위치하지 않고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것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건물 배치는 풍수지리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정문은 건축적으로 보았을 때 바로 앞에 홍화문과 비교해 봐도 구조가 비교적 단순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같은 규모의 건물이라도 내부 부재의 크기가 크고 구조가 단순하다는 것은 옛날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크고 좋은 나무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목수는 어쩔 수 없이 가늘고 작은 목재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 건축 양식을 복잡하고 화려하게 만들므로써 내부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명정문은 보물 제38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명정전은 조선 궁궐 정각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어서 국보 제22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광해 8년의 옛 모습으로 복원하였고 이때 지어진 건물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면 5칸 중에서 양쪽 끝칸의 하부를 벽돌로 마감한 것이 특이합니다. 경복궁 근정전이나 창덕궁 인정전 등 법궁의 으뜸 정각인 정전은 모두 거대한 규모의 중층 건물인 데 비하여 명정전은 정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단층 건물로 지어졌는데 이는 창경궁이 원래 왕이 정치를 행하는 곳이 아니라 대비가 거주할 이궁 성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법궁에 비하여 격을 의도적으로 한 단계 낮춘 것입니다. 문치주의를 바탕으로 정치를 한다는 뜻의 문정전과 문정문은 창경궁 내 일상 정치의 중심인 편전과 그에 딸린 정문입니다. 편전도 치조에 속하므로 이름 속에는 정치를 뜻하는 정자가 들어 있습니다.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당시의 범인은 숭례문에 방화하기 2년 전에 이곳 문정전을 먼저 범행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관람객과 직원이 급히 불을 꺼서 큰 화를 면했는데 그 이후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숭례문에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문정전 방화 사건의 후속 조치를 잘 처리만 했어도 숭례문 화재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정전 앞들에서는 역사상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바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이모화변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힌 곳은 분명 문정전 앞들이었지만 실제로 숨을 거둔 장소는 의외로 선인문 앞마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뒤주를 옮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일까요? 앞서 선인문 설명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뒤주를 옮긴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주를 옮겼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이는 풍수적인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풍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곳에서 나쁜 기운이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궁궐 내부가 나쁜 기운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고자 창경궁 내부를 가로지르는 금천 박공간을 찾다 보니 선인문 안쪽 마당이 최종 장소로 선택된 듯합니다. 풍수에서는 어떤 기운이든 물길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덕을 빛낸다는 뜻의 광덕문과 지혜를 숭상한다는 뜻의 숭지문은 홍화문 북쪽 행각 속의 문인데 광덕문은 금천 바깥쪽에 있으며 숭지문은 금천 안쪽에 있습니다. 숭지문의 지는 유교의 오상인 인의 예지 신이 각 방위별로 배치될 때 북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숭지문의 위치가 북쪽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북쪽 행각 속의 광덕문은 음양눈에서 밝은 남쪽이나 동쪽을 가리키는 빛 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 조상들은 방위를 가리킬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위이고 또 하나는 절대방위입니다. 절대방위는 자연이 정해주는 방위로 해가 뜨는 쪽이 동쪽, 해가 지는 쪽이 서쪽입니다. 결코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위는 다릅니다. 절대방위와 상관없이 주인공이 바라보는 쪽이 무조건 남쪽이고 등지고 있으면 북쪽으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원칙은 신이나 위패를 북쪽에 모시고 남쪽에서 자손들이 북쪽을 향해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집의 구조상 북쪽을 향해 제사상을 설치할 수 없어도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위를 적용하여 제사상 뒤에 병풍을 둘러치면 그쪽이 무조건 북쪽으로 재설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창경궁에 적용하면 창경궁의 절대방위는 동양이지만 상대방위는 남양이 됩니다. 유교 예법에 따르면 궁궐의 주인인 임금이 바라보는 쪽은 무조건 남쪽이어야 합니다. 이를 군주남면이라 합니다. 따라서 광덕문은 앞쪽에 있으므로 남쪽, 숭지문은 뒤쪽에 있으므로 북쪽으로 재설정됩니다. 그래서 광덕문에는 남쪽을 뜻하는 빛 광자가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상대방위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분야를 예로 들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비게이션을 작동할 때 자동차는 고정된 채 지도가 움직이면서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맞게끔 재조정되는 것이 바로 상대방위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정치를 빛낸다는 뜻의 광정문과 영원토록 맑은 세상을 염원하는 영청문은 명정전을 둘러싸고 있는 행각 속의 문인데 광정문은 남쪽 행각 속에 그리고 영청문은 북쪽 행각 속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의 이름 속에 쓰인 방위는 상대방위가 아닌 절대방위를 따른 듯합니다. 우선 남쪽 행각 속의 광정문에는 남쪽을 뜻하는 빛 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쪽 행각 속의 영청문에는 어떤 글자가 방위와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 북쪽을 뜻하는 글자로는 사신도에서는 현무의 무, 유교의 오상, 즉 인의 예지 신에서는 지, 오행에서는 물 숫자가 자주 쓰입니다. 영청, 두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길 영자에서 맨 위에 한 획만 빼면 물 숫자가 되며 맑을 청자도 부수의 물수가 삼수변의 형태로 쓰이고 있어서 오행에서 북쪽을 가리키는 수와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였습니다.